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잘 짜진 대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윤석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까요? 이준석과 이재명의 이 드라마에 감칠맛을 더한 악역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지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악역입니다. 대선이 시작되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바라면서도 반전에 반전을 기대하는 법입니다. 거기다가 이 드라마는 돈 액수 단위가 달랐습니다. 1조 몇천억. 문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 공공환수라고 하니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결국 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은 한탕한 돈이 모여있는 저수지를 찾는 드라마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잠겨있는 저수지가 어디냐. 김만배가 받아간 배당이 3천억이라는데 이 남욱이 내놓은 8억 4,700만 원, 이 8억이 구절이 전부일 태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 저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저수지에는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잠겨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건져낼 주인은 누구인지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말했죠. 특검하자는 자가 범인이다. 결국 지금 특검하자고 외치는 쪽은 이재명입니다. 이 역시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저수지의 주인이 진짜 범인이다. 제가 이 얘기한 적은 이미 석 달 전부터입니다. 저수지의 주인이 진짜 범인이다. 그건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 장면을 말씀드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지난 주말에 벌어진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 북한이 어제 오전 5시 14분부터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 한기선, 그러니까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 북측 해상 완충구역 내 방사포를 10발이나 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병영도 서북방 약 27km에서 선박 이름이 무포호라고 적혀있는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그 1시간 반 뒤에 방사포를 이 완충구역으로 발사한 것입니다. 합참의 발표를 내렸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합참은 한미 간의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군이 해상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시 15분 해상 적정 발생 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 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북한 쪽에서 한 말은 우리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방사포를 쏘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느닷없이 방사포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 이재명은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울먹였습니다. 그 나이에 말입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구속된 김용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7시간이나 막았으면서 막힌 바 있습니다. 나중에 고민정은 압수수색을 막아선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다고 말했죠. 아마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게 겁이 났을 겁니다.
이재명은 왜 울먹였을까요? 거의 말입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글쎄요, 이 야당의 대표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 의혹을 받는 것,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것, 이건 우리 야당사에 있었던가요? 이재명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울먹인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대단한 민주투사라는 착각에 잠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입 끝에 이재명은 명대사를 읊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요즘 검찰의 칼날이 턱 밑까지 왔다는 표현이 여기저기 자주 나옵니다. 하나는 문재인을 향한 적폐청산입니다. 턱 밑까지 왔다. 특히 서욱과 이 김홍희가 구속되면서 그 말이 나왔죠. 세 번째 장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쪽은 이재명 구속, 또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정반대의 군중이 충돌한 겁니다.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쪽은 범자유주의 진영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쪽은 진보 좌파라기보다 저는 유사 좌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 양심상 그들이 면면을 진보주의자라거나 좌파 이데올로그들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진성 좌파들은 요즘 민주당을 보면서 환호자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참칭한다고 욕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이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통해 확실히 민주당이 유사 좌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보수 진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진영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정체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수 정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부터 그렇습니다. 김종인이죠. 이 비대위원장을 지르면서 보수의 정강 정책을 바꾼 사람 말입니다. 김종인은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병민을 시켜서 끝내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을 넣었습니다. 어디에다? 바로 국민의힘 강령과 정강정책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 한나라당 때부터 보수 정당 의원들조차 강령과 정강정책을 숙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스펙트럼은 아주 넓었습니다. 말하자면 보수 정당은 권력을 쫓는 책상 물림들이 모이던 정당으로 의원들은 자색 능력은 전혀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니 지난 대선 때 스스로 대선 후보를 키워내지 못하고 윤석열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취임 겨우 5개월이 지난 이때 일부지만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퇴진 목소리가 나오자 권력 쪽은 특히 대통령실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친윤계 권성동은 2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촛불이란 그 어떤 괴변도 정당화시키는 자기 최면의 도구로서 사이비 배화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종교죠.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장동혁입니까? 이 원내 대변인의 말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는 완전히 제3막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김용,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이재명의 왼팔이니 바른팔이니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김용의 구속이 만든 대반전입니다. 영혼이 묻힐 것 같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이 게이트의 뇌관들에 연결된 도화선에 일제히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영원한 도원 결의로 한탕 제대로 한 것 같았던 4인방,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이들과 같은 배를 탔다고 믿었던 자들, 남욱, 정영학, 정민용, 또 한두 사람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저급한 꾼들이 뒷배로 있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돈 몇십억 원에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팔았던 50억 클럽 멤버들, 다들 아시죠? 그 이름들 말입니다. 이 속에는 권순일 등 한국 법조사의 전무후무할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눈 가리고 앙 하는 식으로 전 국민을 속여먹은 사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조인들이 있죠. 이 스토리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조연들, 저는 정치판에서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민낯을 보았습니다. 정치판에서 드라마의 독보적인 주연 이재명 옆에서 충견 노릇을 했던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하자 그가 선택한 대로 방탄조끼를 무려 4벌이나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용을 갖춘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명분 없는 짓인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의총 직후에 오영환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국회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도대체 지금까지 민주당이 협치를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얘기를 해보십시오. 협치를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세를 했습니까? 종부세를 완화했습니까? 아니면 노동법을 바꿨습니까? 임대차 3법을 바꿨습니까? 오영환은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인지 야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참 말이 복잡합니다. 저는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지난번 MBC가 보도한 이른바 윤 대통령의 뉴욕 막말을 먼저 사과하라는 취지입니다. 과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하겠다는 것일까요? 뭐 뒤로 다 돌아왔는가요? 아니면 의사당에서 다 빠져나가는가요? 지금 칼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자, 솔직한 질문입니다. 누가 칼을 잡고 있습니까? 검찰입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아주 힘 빠진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검찰은 여전히 칼을 잡고 날카로운 칼 끝으로 범죄자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겠죠.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의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재명의 신복 중의 신복, 정진상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그리고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에 이들과 공모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월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50억 원대 후원금이 바로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두산건설이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그리고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후원금이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FC에 50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주었다. 이재명은 이때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습니다. 정진상은 성남시청에서 별정직 6급 정책실장이었지만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의 실세였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네이버 39억 원, 그리고 분당 차병원 33억 원, 농협 50억 원, 현대백화점 5억여 원, 그리고 알파돔시티 5억여 원 등 다른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 등도 뇌물이 아닌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반전은 22일 김용이라는 사람, 바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인 김용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을, 정확히는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용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아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맡으며 남욱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용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의원을 지냈죠. 그리고 경기지사일 때는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이런 김용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에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래 부자가 붙은 보직, 부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자금을만 주고 수수하고 누구에게 주고 하는 역할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미 돈의 전달 경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남욱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정민용은 유동규에게, 또 유동규는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김용은 이런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동규의 입이 문제됐습니다. 10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의 입이, 언론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화약고가 된 것입니다. 유동규는 작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되고 자신에게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는 그 뒤에 지난 1년간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이재명에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은 채 의리를 지켰습니다. 입을 꽉 닫고 있었죠. 그랬던 유동규가 지금 모든 걸 밝히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김용에게 대선 경선자금 8억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데 이어서 압수수색 당시 정진상의 지시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백미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재명이 명령한 죗값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런 유동규의 변심을 극적으로 보여준 건 석방 다음 날인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한국일보에 김용이 20억 원 달라고 해서 7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전달했다며 대선 자금 의혹의 중심으로 이재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재명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의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그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이 이런 또 받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돈을 요구해 실컷 받아 쓸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 검찰에 다 이야기할 것이다.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말로는 유동규는 대장동 게이트 앞에 벌어진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로 검찰이 그를 추가 기소한 9월 26일부터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도 위례 신도시 사건까지 추가 기소되며 사실상 자신이 주범으로 몰리자 이 자신이 모든 걸 덮어쓰고 가는 상황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동규는 10월 들어서서 이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9월 19일만 해도 검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치소에서 체포된 것을 고려하면 극적인 변화였다고 썼습니다. 유동규는 2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더 자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그는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는 기자가 오늘 이재명이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자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밌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 이건 비꼬는 거죠. 그는 재판 후에 일부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도 앞으로 사실이 있는 대로 밝히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다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 내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향해 비수를 던졌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한다. 논리 전쟁하지 말고 진실 전쟁, 진실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 싶다. 아마도 이재명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쳤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동규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을 지목하며 가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온 가짜 변호사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뒤집어 쓰는 상황 때문에 유동규의 입이 열린 걸까요? 언론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을 모른다고 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김문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를 잘 알고 있었고 7차례나 대장동 보고를 받았으며 9박 11일 해외 출장도 다녀온 사이입니다. 2015년이죠. 이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문기 팀장, 그 위에 유한기 본부장, 그 위에 유동규 사장 직무들이 체제였습니다. 이들은 남욱 등 민간 사업자와 유착 관계로 수사를 받았는데 김문기, 유한기 이 두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이를 꼬리 자르기로 본 것일까요?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서 후회된다.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마무리가 열흘 남았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이길 것 같은데 안달이 난 거다.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땡땡 해가지고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 사이에 있는 게 너무 많아 울분이 안 풀린다. 그때 유동규와 통한 사람은 바로 정진상과 김용희입니다. 어쨌든 유동규의 심정을 추정하면 이렇습니다. 더 기대할 것도 없다. 더 잃을 것도 없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로 기소된 죄명 부패방지 권익위법 그 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면 위례 개발 수익 211억 원은 모두 국고로 몰수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에게 돌아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대장동 사업 역시 부패방지법으로 추가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위례와 달리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등 혐의는 피해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해서 부패방지법 혐의 적용이 쉽지 않지만 대장동의 상징성과 그리고 여론을 고려해서 범죄를 챙긴 돈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는 곧 유동규로서는 이미 받은 뇌물을 몰수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 배분을 약속한 700억 원도 뇌물로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토로입니다. 김용하고 정진상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김용은 여의도를 사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 얻었다고 한다. 그게 가능한가? 나는 남은 게 3천만 원이고 빚은 7천만 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 은폐 의혹으로 서욱과 이 김홍희가 구속됐습니다. 일국의 장관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을 지낸 사람들이 구속된 겁니다. 서욱이 영장 심사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왔을 때 이대준 씨의 친형이죠. 이래진 씨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진 씨는 서욱에게 야, 이 땡땡아 거기 있어봐. 야, 서욱 이 땡땡땡아 이 배신자 라고 외쳤습니다. 망신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왜 아무도 서욱을 일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욱을 동정하지 않을까요? 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나를 엮어 넣으려는 검찰과 책임을 경감하려는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는 그 기자회견이 재밌더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원수 같았을 내게 돈을 줬겠느냐고 하면서 특검을 외치지만 그의 말은 이제 더없이 공고하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